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재료들 2부 차폐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식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GBR 특성상 이식재만 이야기할 수 없었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식재를 얘기하면서 차폐막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차폐막에 대한 여러 가지 증례를 보면서 많은 증례를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같이 또 어떻게 수술할지 생각해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에서 나오는 차폐막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흡수성 차폐막, 그다음 비흡수성 차폐막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차폐막이라기보다는 공간 유지 장치 이렇게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수성 차폐막은 여기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차폐막이더라고요. 일단 GBR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GBR은 이렇게 상피와 결체 조직, 그 다음에 뼈, 치주 조직 이렇게 네 가지 조직들이 원래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힐링될 때 상피와 결체 조직을 막고 그 다음에 뼈와 치주 조직이 형성되도록 해주는 게 GTR이죠. 그래서 상피 조직하고 결체 조직,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고어텍스 사진인데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이 멤브레인 자체가 상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결체 조직을 막아줘서 안쪽에 뼈가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긴 GBR처럼 보였는데 사실 치아 옆에 있는 치주 조직이 더 연조직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이 더 잘 형성되기 때문에 GTR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차폐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GTR에 있어서는 그게 항상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GTR은 멤브레인을 흡수성을 쓸지 비흡수성을 쓸지 그리고 항상 멤브레인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본그래프트를 추가로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GTR은 엠도게인을 사용할지 멤브레인과 같이 쓸지 엠도게인 단독으로 사용할지 이런 식으로 GTR의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그중 GBR하고 겹치는 부분을 봤을 때 흡수성 멤브레인 이 표를 보시면 GTR에서 그 리제너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OFD 오픈 플랩 데브로이먼트죠. 그래서 그냥 플랩 서저리만 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생성이 안 되지만 비흡수성으로 썼을 때는 이게 넌 리저버블일 때 본그래프트 없이 이만큼, 본그래프트 있을 때도 이만큼, 그 다음에 리저버블은 이렇게 되는데 폴리렉틱 예전에 많이 썼었던 흡수성 멤브레인 폴리렉틱, 그다음 콜라겐 멤브레인 썼을 때 결국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한 것처럼 비흡수성이 웬만하면 다 GTR에 성공적이었고 리저버블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폐막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건 전통적인 차폐막의 역할이에요. 블러드 클럿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잡아줘서 공간 형성을 돼서 뼈로 바뀌어질 이제 그 고라세포들, 조골세포들을 모아서 그쪽에서 이제 골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GTR의 가장 기본 원리 증식되는 소프트 티슈를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본 티슈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치주 조직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전통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멤브레인이 바로 EPTF 멤브레인, 고어텍스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이제 생산이 안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DPTF라고 해서 다공성은 아니지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PTFE 멤브레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지금 이 비흡수성 막을 쓰지 않기 때문에 티타늄을 대충 비흡수성이라고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티타늄 막을 이용해서 이것도 막이니까 멤브레인은 일종이라고 하시죠. 메쉬이긴 하지 메쉬 혹은 플레이트지만 그래도 이것도 멤브레인으로 역할을 하긴 하죠. 그래서 멤브레인으로 쓰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멤브레인에 집중해서 한번 보죠. 46번이죠. 46번에 치아가 발치하고 커다란 디펙트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왼쪽 사진을 보면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꺼져 있는 거 부분이 보이고요. 열었을 때도 확 꺼져서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상부가 노출되죠. 이런 임플란트를 이제 GBR을 하기 위해서 골릭제 이종골을 넣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 메쉬로 막아서 이 골 수직적으로 올리려면 아무래도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티타늄 메쉬 같은 경우에는 차단해주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수술 후 사진입니다. 신경과제 거리도 안정적으로 있고요. 임플란트 위치도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어보면 소프트 티슈 레이어가 좀 생기죠. 그 소프트 티슈 레이어가 생기는데 그 소프트 티슈 레이어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에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좀 이따도 보여드릴 텐데 소프트 티슈 레이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프트 티슈에는 골화세포와 그 다음에 섬유화세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분만 제거하고 임플란트 위에 힐링어 버튼부터 연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멤브레인 티타늄 멤브레인을 잡아주는 아래 그 연조직 때문에 연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중간에 잡아주는 이 스크류를 제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출이 좀 생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GBR을 이번에 이제 제거하면서 나온 조직들을 거기에 덮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는데 이걸 사용한다면 그 레이어를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뼈가 굉장히 잘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적절한 양만큼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 사진 이게 보철물 완성 후 사진이고요. 2년 지났을 때 팔로업에 큰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염증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 PTFE 멤브레인 그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대표적인 멤브레인인데요. 고어텍스 멤브레인으로 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에 굳이 이 PTFE 멤브레인 지금 쓸 필요도 없고요. 제노그래프트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 삼아서 사실 아직 여전히도 골드 스탠다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증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으면 이걸 목표로 하면 되겠다. 그 모든 회사들이 멤브레인을 만들면서 이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고리식체 회사도 마찬가지로. 16번 위치고요. 16번에 보시면 뭐 광범위한 치주 파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봤는데 여전하게 워낙에 발치화가 컸기 때문에 힐링이 다 되지는 않지만 연조직이 안쪽에서 상피 재구성은 다 됐죠. 상피가 뭐 새살이 다 안쪽에 도달하고 차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6개월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리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바로 임플란트 이제 저희 식립하고 GBR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발치한 뒤 3개월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GBR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코티케이션 좀 해주고요. 아래쪽에 여기는 뭐 방해받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디코티케이션이 뭐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해주고 그다음 멤브레인을 고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골리식재로 고어텍스 TR6Y라고요. 저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그 타이타늄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형태의 타이타늄 멤브레인입니다. 그 고어텍스 멤브레인이고 타이타늄 뼈대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일 거예요. 여기 그리고 워낙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노그래프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항상 고정해야죠. 아니면 움직일 경우에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고정해주고 슈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스티치아웃 때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인시전 라인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노출될 걸 예상했었기 때문에 GBR을 해줄 걸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시전 라인을 크레스탈로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쪽으로 팔레탈 쪽으로 줬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안쪽에 이 핀이 붙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타이타늄으로 그 뼈대가 강화된 멤브레인입니다. 네. 제가 사진이 그때 그 거울이 기스가 좀 났더라고요. 바꾸기 직전이어서 더더욱 좀 심했던 건데 타이타늄 멤브레인이 이 그어텍스 멤브레인 노출만 안 되면 정말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이 조직이 보여야 돼요. 이 멤브레인을 제거했을 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염증은 하나도 없을 거고요. 노출 조금만 돼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직이 뼈는 아닌데 굉장히 얇은
연조직하고 골조직하고 막 형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만큼은 사실은 녹을 수도 있고 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놔두고 임플란트 식립 플랫폼 위치를 그 아래쪽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고어텍스로 된 경우의 결과를 보기 쉽지 않죠.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DPTFE 멤브레인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요. 이제 늙은이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저는 막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긴 한데 이런 표면 자체를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목표로 해야 되는구나는 좀 알 수 있을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보시면 확실히 노출만 안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보이죠? 여기 보면 위쪽에 단단한 뼈가 좀 보일 거고요. 네, 7개월 지났을 때 이제 부철물, 최종 부철물 다 완성되고 여전히 뼈는 짱짱하게 있고요. 예, 8년 지났는데요, 여전히 뼈 좋고요. 굉장히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이런 그 케이스를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PTFE 멤브레인의 표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분은 55세 여환인데 그 당시에는 한 48세,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 멤브레인을 쓰려면 적어도 7, 8년 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에 전치부 12번 치료입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 잇몸을 열었을 때 디펙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걸 딱 봐도 아, 본 하우징 내에 임플란트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같아서 다시 한다면 아마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없기도 하지만 임플란트 신고 그 다음에 그 뭐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써서 볼륨을 유지해주는 형태고요. 2번이니까 1번과 3번이 잘 살아있는 2번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어느 정도 꽤 완성도 있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디펙트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나 봤더니 꽤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래까지.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보니까 쭉 디센스 디펙트가 생기죠. 이분이 아까 눈치 빠르신 분은 봤겠지만 이분은 되게 좋은 임플란트만 하셨었어요. 그래서 외산으로 또 임플란트를 하시길 원하셔서 그 당시에 저희 병원에 골래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본 레벨은 저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산 중에서 본 레벨 임플란트 저걸 식립을 하고 티타늄 고어텍스 멤브레인 TR4Y가 전치부용이거든요.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T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TR4Y 타이타늄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이 형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합성골이 골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BCP라고 MBCP하고 MBCP 플러스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베타TCP 비율로 잰 또 그다음 유명한 제품 지금도 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성골을 썼습니다. 바이페이즈 칼슘 포스페이트를 썼고요. 네, 수술 후고 예, 수루 한 달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5개월 지나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표면에 얇은 연조직 층이 있어요. 약간 투명한 듯 보이는 듯 하면서 뭐 이렇게 연조직하고 골조직이 합쳐져 있는 멤브레인은 노출이 안 됐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 멤브레인을 여기다 두고요. 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보철물 올라갔고요. 그 사진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만 보여드리면 7년이 지나서 지금 저한테 계속 팔로우를 오시는데 7년이 지났을 때 12번 보시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본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 적정하게 유지 잘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제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GBR이 완전 안정적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꽤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였던 표죠. 흡수성과 비흡수성에 대해서 이 표에서 한번 보죠. 비슷합니다. 여기는 비흡수성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이 흡수성과 비흡수성을 볼 때 비흡수성은 이제 볼륨 유지가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흡수성은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 되는 티타늄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링킹한 흡수성 멤브레인 썼을 때 과연 그러면 원래 했던 뭐 EPTFE 멤브레인 같은 비흡수성 진짜 멤브레인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일까 했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논문이에요. 이분 수식이 워낙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버티컬을 올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또 유념하셔야 될 게 전에 쟁점 토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이 연조직막 층이 굉장히 얇아요. 1, 2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흡수성막을 쓴 경우에는 3, 4mm 정도 꽤 깊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침투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흡수성 멤브레인인 경우에. 그래서 좀 깊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수술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흡수성 이게 비흡수성이잖아요. 이 PTF 멤브레인 경우에는 본 위에 얇은 연조직막이 짱짱 아래쪽에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뼈가 만들어진다. 여기는 이 사진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좀 무너져 있긴 하지만 연조직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막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GBR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기 잘만 뼈를 만들 때 안쪽에 충분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버해서 어느 정도 2, 3mm 정도는 더 추가해서 골리식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성 멤브레인은 비흡수성 멤브레인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있는데 흡수성 멤브레인은 비흡수성 멤브레인에 비해서 차단하는 효과는 없어요. 차단하는 효과는 없지만 오히려 케모텍시스하고 뭐 호메오스테시스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을 막 모아주고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익스포저되는 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뭐 오히려 이제 혈관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데는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심지어 노출이 멤브레인이 이제 된다 하더라도 흡수성 멤브레인은 노출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 혈액 공급이 안 좋을 때 플랩에 노출 죄송합니다.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드레싱만 며칠 잘해주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인펙션만 막을 수 있게 잘만 해주면 더 웬만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흡수성막은 그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흡수성막은 이제 고민이죠. 크로스 링킹을 써야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가교성을 써야 할지 가교성을 써야 할지. 비가교성의 대표적인 건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 가이드죠. 바이오 가이드입니다. 바이오 가이드고 흡수성 멤브레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기 가교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러스 뭐 또 콜라겐 뭐 여러 가지 그 멤브레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아무래도 비가교성에 비해서 가교성이 더 엉켜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더 듬성듬성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엉켜 있고요. 클로스 링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화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압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클로스 링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교성이랑 이 비가교성이 대표적으로 어느 게 옳냐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결국에 보면은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그 비가교성 크로스 링킹 해가지고 꽉 압축해 놓은 게 그거보다는 그냥 압축 안 하고 일반적인 그게 더 좋더라. 근데 이게 가장 유명한 그 바이오 가이드를 쓴 거랑 비교한 것들이에요. 다른 뭐 가교성 멤브레인하고 가교성 차폐막하고 비교했을 때 비가교성이 좋더라 하는 대체적인 뭐 통계적 유의성이 큰 차이는 없다 그런 거 좀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오스템에서 그 해당 제품을 홍보하면서 가교성하고 비가교성을 비교한 건데요. 가교성이 좀 더 콜라겐이 더 형성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파이버가 더 잘 형성이 돼 있더라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둘 다 비슷하다. 크게 뭐 조직학적으로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콜라겐 멤브레인하고 크로스 링킹되어 있는 거 비교해 보면 크로스 링킹된 게 사실은 좀 더 오래 유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로스 링킹이든 크로스 링킹 아니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유지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걔네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통 비가교성보다는 가교성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논문을 좀 볼까요? 이거 보면은 비슷하다고 나와요. 비슷하다고 나오지만 크로스 링킹된 게 조금 볼륨 유지에 좀 유리하더라. 이런 그러니까 아래쪽에 볼륨이 더 유지하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로스 링킹이 확실히 그냥 비가교성에 비해서 좀 오래 가더라.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멤브레인이 이 가교성이 노출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럼 안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크로스 링킹된 멤브레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저기 상악을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리치 스플리팅을 좋아하던 시절에 심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스플리팅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노그래프트를 하고요. 이종고를 넣은 다음에 멤브레인을 양쪽을 좀 다르게 써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A사, B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써봤고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이 팔리는 멤브레인 중 하나고요. 10번대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골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회사예요. 예, 그 다른 회사의 그 가교성 멤브레인을 적합을 하고 예, 해봤습니다. 네, 다 잘 심겼고 뭐 그 정도 좋았고 뭐 염증 없이 양쪽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5달 지나고 열어보니까 확실히 그 연조직 층은 좀 두께가 있지만 뭐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양쪽 비교해 보니까요. 비슷해요. 뭐 요즘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와 있는 가공성 멤브레인이 근데 다른 점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멤브레인은 좀 부들부들해서 쓰기 편한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딱딱하기 때문에 딱 모양을 잡아주는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멤브레인은 자기에 맞는 거 맞춰서 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검증된 가교성 멤브레인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고요. 이것도 저희 스텐트를 이용해서 식립했고 예, 11개월 뒤에 최종 부철물 올라가고 예,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 했을 때 예, 배경식보다는 이제 앞니가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치하게 돼서 조각조각 내서 뺀 다음에 예, 임플란트 하고 이거 즉시 식립하는 경우에 심미적으로 훨씬 유리하잖아요. 예,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이 지연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사실 본 하우징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그 버컬본이 충분히 두께가 있었기 때문에 ICB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가골로 변형이 되지만 원래 2mm 정도 디펙트는 다 차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채워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혈행이 빨리빨리 쫙 차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로 남겨놓기는 좀 불안했었기 때문에 ICB 넣어줬고요. 네, 다져서 넣고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위에 트리밍을 구멍을 뚫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교성 멤브레인 써서 이렇게 슈트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사진 찍은 다음에 보철가로 그날 당일날 가서 이제 고정이 40N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고정을 그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보철과에서 바로 템퍼러리 크라운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신 다음에 예, 스티치 아웃 때 오셨을 때 잇몸이 아직은 완전히 다 나은 게 아니죠. 2주 뒤였는데 그리고 3개월 지났을 때 잇몸이 다 났고요. 최종 부철물로 바꾼 형태일 겁니다. 저게. 예.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흡수성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제껏 알아왔는데요. 비흡수성 멤브레인이 아무래도 잇몸을 차폐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를 막아서 뭐 경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흡수성 차폐막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 메인테이닝하고는 골이식제를 잡아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케모텍시스 역할을 해주는 약간 멤브레인의 역할이 조금씩은 바뀌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식제를 적절하게 잘 고르고 성공적인 골이식제와 그 다음에 흡수성 차폐막을 흡수성 가교성 차폐막을 잘 고른다면 성공적인 GBR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